어젯밤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에서 한국지역 난방공사 온수관이 터져서 1명이 숨지고 39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27년 된 온수관의 용접 부분이 파열돼 사고가 난 걸로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위해 청와대는 북한 측에 가능한 날짜를 제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연내 답방이 성사되려면 늦어도 이번 주말 안에는 북한이 답방에 대한 답을 줘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제주도가 우리나라 첫 외국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결국 허가했습니다. 국내 의료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내국인은 이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잠정 합의한 광주형 일자리 협상안에 대해서 한국노총 측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진통 끝에 광주노사민정협의회가 단체 협약 유예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놨지만 이번엔 현대차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혀서 협상 전망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소모임을 꾸려 나라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가면서도 출장 보고서나 관련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가 국회 혁신자문위원회가 작성한 평가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의원들의 부적절한 해외 출장 사례가 다수 담겨 있습니다. 진도 모피가 수십억 원의 세금을 하청업체에게 미루온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들은 수백만 원대 모피 한 벌당 인가공비로 30만 원 정도를 받는 영세업자들이었습니다. 24시간 운영을 했던 무인 빨래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 우려 때문이라는데요. 무인 점포가 나날이 늘어나면서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가 들어봤습니다. 쇼팽 콩쿠르 우승 후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출연합니다. 인터뷰와 함께 피아노 라이브 연주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에서 땅 밑에 묻혀있던 낡은 온수관이 터지면서 주민의 목숨까지 앗아갔습니다. 27년 된 배관의 용접 부분이 파열되면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시청자들이 저희 뉴스룸에 보내온 제보 영상에는 뜨거운 물기둥이 솟구쳐 오르는 장면과 수증기가 자욱한 도로, 또 놀라서 대피하는 시민들의 긴박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발밑에서 갑자기 터져나온 물의 온도는 섭씨 100도에 육박했습니다. 이 사고로 딸과 예비 사위를 만나고 돌아오던 아버지가 숨졌고 퇴근길 시민 39명이 화상 등을 입었습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가 다급했던 사고 당시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섭씨 100도가량의 물이 도로 위로 쏟아집니다. 인도 주변은 뿌연 연기가 뒤덮어 앞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경기도 고양시 백성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에 묻혀있던 온수관이 파열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처음에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 펑 소리가 나면서 뽀얗게 안개같이 끼어가지고 보니까 불이 터져가지고 쓰나미 같이 몰려오더라고요. 이윽고 물은 차량 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채 도로에 있던 운전자 69살 손모 씨가 숨지고 3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민들도 다급하게 구조를 요청했고 119요. 차에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는데. 주변에 있는 차를 좀 빼려고 하는데 차 앞이 안 보이니까 수증기 때문에 불편 정도가 아니죠. 전혀 움직이지를 못해요. 횡단보도 위에는 밑에는 다 물이 잠겨서 화상을 입을까 떨어야 했습니다. 화상 입으신 분들이 이제 신발 벗고서 이제 계속 이제 발 잡고 계시고. 취재진이 확보한 인근 상가의 CCTV엔 건물 안까지 수증기가 밀려 들어오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과 대피하려는 사람들이 뒤엉키는 아찔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물이 쉴 틈도 없이 계속 이제 쓰나미처럼 이제 차원 샤차까지 급작하다 보니까는 이제 안에 계시는 손님들도 이제 정리하시고 같이 대피를 했습니다. 건물 지하의 변전실에 물이 차는 상황도 발생했지만 다행히 감전이나 화재 등의 사고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 도로를 덮친 뜨거운 물의 습격에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경찰이 현장 감식을 벌인 결과 27년 된 온수관 파이프가 압력을 버티지 못해서 터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을 직접 취재한 김민관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온수관 파이프에서 어느 부위가 터진 겁니까? 먼저 파이프 구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거 예.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해당 파이프는 1991년 땅속 2.5m 깊이에 설치가 됐고요. 지름은 1m 10cm 정도입니다. 예. 그런데 파이프 중간에 용접을 해놓은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 부분에서 물이 터져 나온 지금 겁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용접은 이게 언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용접한 부분을 촬영을 했는데 떨어져 나간 부분이 육안으로도 보인다고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이거군요. 떨어져 나간 부분입니다. 예. 떨어져 나간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기왓장 4개 정도 크기고요. 두께는 10mm, 즉 1cm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두껍진 않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가 현장 관계자를 통해 확인을 해보니 용접은 파이프를 깔 당시부터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91년에. 예, 맞습니다. 예. 91년 당시에 작업자들이 내부 확인 등을 위해 드나들었던 구멍을 최종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렇게 용접을 해놨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람이 드나들기 위해서 구멍을 뚫는 공법이 이렇게 통상적으로 쓰이는 겁니까? 현재는 쓰이지가 않고요. 지금 예. 업계 얘기를 들어봤는데 당시 유럽에서 사용하던 방식을 본따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는 이 방식을 혹시 쓰고 있습니까? 남방공사 측은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했는데 예.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예, 지금 보시는 화면 곧 있으면 나올 텐데요. 예, 화면 바꿔주세요. 예, 말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화면이 곧 나올 텐데 보수공사 장면을 보시면 예. 예. 자, 월에는 지금 이겁니다. 예, 예. 예, 현재는 T자 모양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T자 모양 저 부분 빨간색 부분 예. 이 빨간색 부분을 과거에는 드나드는 장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파이프 위에 구멍을 뚫었다면 현재는 여기 T자 모양으로 확보를 해서 드나드는 지점을 예. 따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게 이런 노후 배관이 여기 말고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예, 현재 이제 교체 및 보수 작업이 필요한 30년 이상 된 노후 배관을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예. 현재 전국에 총 51km에 걸쳐서 이렇게 설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30년 이하라도 네, 예를 들어서 이 한 20년 이상 된 것도 노후 배관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51km보다 훨씬 더 긴 배관이 맞습니다. 있겠군요. 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추정치고요. 예. 현재는 그 20년 이상 된 배관은 통계가 아직은 마련되지 않아서 알았습니다. 의원실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예. 네, 일단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남방공사는 이 오래된 배관, 20년 이상 된 배관을 모두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전수조사 이후에 뭐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배관을 바꾼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다면? 맞습니다. 예. 근데 평소에 이거 그러면 점검을 안 합니까? 공사 측은 평소에는 매일 도로 상태 등을 점검을 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하 2.5m 깊이에 묻혀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확인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온 이유고요. 예. 예를 들면 이게 취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2.5m 지하에 묻혀 있다면 육안으로는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도로 상태만 봐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걸 왜 요즘은 그 땅속에 있는 것도 탐지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데 네. 있겠죠. 그거는 사용을 안 하나요? 이거는 연 2회 정도 확인을 하는데요. 예. 연 2회에 열 감지기 즉 오늘 설명해 드린 것처럼 탐지할 수 있는 장비. 뜨거운 물이 있기 때문에 예. 감지가 되는데 이것으로 제대로 파악이 가능한지 여부는 아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연 2회 정도면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렇게 지적을 그런가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군요. 어제 사고를 계기로 김민관 기자였습니다. 예. 어제 사고로 온수관 근처에 있는 아파트 4개 단지 2,800여 가구의 난방과 온수 공급이 10시간 가까이 끊겼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젯밤엔 올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만큼 기온이 내려가서 주민들은 밤새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아파트의 난방기 스위치를 돌려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온수관 사고로 난방이 중단된 지 3시간 만에 실내 온도는 20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집안에서 두꺼운 한겨울용 외투를 꺼내 입어야 했습니다. 바닥이 완전히 냉물이에요. 지금 만져보시면 차가워요. 이거 슬리퍼 안 신으면 지금 못 다녀요.
경기도 고양시 백성역 일대의 4개 아파트 단지 2,800여 가구와 17개 건물엔 어젯밤 10시 15분부터 난방이 중단됐습니다. 온수관이 터진 직후 긴급 복구에 나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온수 공급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난방은 오늘 아침 8시쯤 재개됐지만 10시간 가까이 온수가 나오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기도 일대엔 어젯밤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습니다. 주민들은 가스레인지로 물을 끓여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내일을 대비해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물을 끓이려고 냄비도 새로 지금 끓여놓고 있습니다. 난데없는 온수관 파열 사고로 많은 주민들이 한파에 생고생을 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어젯밤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조국 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감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국 수석에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잠깐 좀 얘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조 수석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조 수석을 계속 신임하겠다, 그러니까 유임시키겠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청와대 안팎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조국 수석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관리를 잘해달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조국 수석에게 민정수석으로 계속 일해달라는 쪽에 방점이 더 찍혀 있습니다. 예. 어젯밤 보고에서도 조국 수석 책임론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야당은 계속해서 조국 수석의 경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조 수석을 신임하는 배경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에서 민정수석실이 절차 또는 법령을 어긴 것은 없다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검찰 수사관 김모 씨를 검찰로 돌려보낼 때 비위 사실을 구두로만 통보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됐던 김 씨를 우선 검찰로 돌려보내고 나머지 다른 수사관들 조사를 마친 뒤에 비위 조사 내용을 공식 문서로 보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예. 문 대통령이 대검찰청 감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의미로 한 얘기입니까? 앞선 얘기들과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 청와대 직원이었던 김모 씨의 비위가 문제가 되긴 했지만 민정수석실의 대응은 현재로서는 적절했다고 판단을 했다는 뜻입니다. 다만 감찰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전원교체라는 강수를 둔 데 대해서는 미숙했다는 평가도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정무적 판단은 미흡했을지언정 경질로 책임을 물을 만큼 부적절한 결정은 아니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혹시 이에 대해서 야권 쪽에 반응이 나온 게 있는지요? 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그리고 또 민주평화당 등도 이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경질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오늘 논평을 냈습니다. 예, 논란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더 계속될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안에 실제로 서울에 온다면 날짜는 저희들이 보도해드린 대로 12월 18일에서 20일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죠. 청와대는 북측에 가능한 날짜를 제안했는데 북측은 아직은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준비 시간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서로 간의 협의가 끝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과 연내 답방 문제를 논의하는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답방 시기는 연내든 내년 초든 열려 있고 북측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연내 답방이 힘을 얻게 됐지만 우리가 공개적으로 나서기보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실무선에선 북측이 답방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가능한 날짜를 제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일 사망 7주기인 17일은 넘겨 20일 전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답방할지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내 답방이 성사되려면 북측이 이번 주말까지는 응답해줘야 우리 측도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지난 6일 동안 북측과 함께 개성부터 신의주까지 철도를 살펴본 우리 측의 조사단이 오늘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경의선 북측 구간을 본 것은 11년 만의 일인데 전보다 나아진 것도 없지만 썩 나빠진 것도 없다는 것이 조사단의 설명입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오후 5시 10분쯤 우리 측 조사단 28명을 태운 버스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들어옵니다.
노반과 구조물 등을 점검한 조사단은 경의선 철도가 2007년 조사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천강을 지나갈 때 비가 왔어요. 미끄러워서 걸어가지 말아야 할 구간인데 800m 정도 되는 교량을 다 같이 걸어가면서 다만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정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열차 속도는 시속 20에서 60km로 평양 이남 구간이 더 느리고 국제 열차 등이 다닌 위쪽 구간은 좀 더 빠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측 열차 6량, 북측 5량을 이어붙여 함께 다녔는데 북측의 식당 칸은 남북 인원이 번갈아 섰습니다. 우리 측 조사단은 내려왔지만 조사 열차는 북측이 동해선으로 옮겨놓을 예정입니다. 오는 8일 우리 조사단이 동해선으로 올라가 10일간 조사를 이어갑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열게 됐습니다. 지난 10월에 도민들로 구성된 공론조사위원회가 설립 반대 권고를 냈고 원희룡 지사도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2달 만에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국내 건강보험 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와 반발이 큽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오늘 오후 우리나라 첫 외국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진료 과목을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로 한정하는 조건입니다.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공론조사위원회가 낸 설립 반대 권고를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존중하겠다고 했던 입장을 2달 만에 바꾼 건 소송 등 배상 요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자본인 녹지그룹이 투자한 녹지병원은 이미 투자된 금액만 700억 원이 넘고 소송 금액은 1,000억 원대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외국 자본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제주도 측은 설명했습니다. 원제사는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면 국내 의료 체계와 겹치지 않고 건강보험법 적용도 받지 않는 만큼 의료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 일반 병원 법인과 달리 영리법인은 외부 투자자가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돈 되는 치료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런 병원에 의료 인력이 집중되는 걸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개원이 중심의 대한의사협회도 의료 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또한 결국 이렇게 뒤집을 거라면 왜 비용을 들여 공론화 과정을 거쳤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어제 사실상 타결된 듯했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하루 만에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임금 및 단체 협상을 유보하는 조항에 대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광주 노사민정협의회가 이 안을 삭제한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이번에는 당사자인 현대자동차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어제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합의안을 만들자 협상은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차량을 35만 대 만들 때까지 임금과 단체 협상을 유예한다는 조항에 대해 한국노총 측이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이 현행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으로 예정됐던 광주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도 한 차례 연기돼 4시간 늦게 열렸습니다. 결국 노사민정위는 이 조항을 아예 삭제하거나 일부를 수정한 3가지 안에 합의했습니다. 주 44시간 근무에 초임 연봉 3,500만 원 조건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번 안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종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못 받으나 비좀 못 하는 거죠. 광주시는 수정 의결안을 현대자동차에 보내 최종 협상에 나섰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중요성, 그걸 감안할 때 지연이 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대차는 협상안에 대해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 협상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당분간 큰 진척을 보이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이른바 삼바 사태, 즉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결론을 내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회사 측이 행정소송을 내면서 반발하고 나섰지만 앞선 증선위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거래소의 삼성바이오 상장 폐지 심사 결과도 이달 내에 나올 예정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오늘 과징금 확정 결정은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법인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과 함께 과징금 80억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과징금 부과액이 5억 원이 넘으면 금융위가 최종 결정하는데 증선위 심의 결과를 그대로 확정한 겁니다. 앞서 회사 측은 증선위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9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신문을 진행합니다. 결과는 이르면 당일, 늦어도 한 달 안팎이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회사 측은 증선위 의결을 따라야 합니다.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 제재가 중단됩니다. 삼성바이오의 상장 폐지 심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업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는데 이달 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하고 있는 사법농단 수사는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의 거의 턱 밑까지 갔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전 대법관 가운데 박병대 전 대법관으로부터 눈에 띄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법관은 이른바 삼청동 공관 회동에 참석해서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그런데 박 전 대법관이 검찰 조사에서 회동 전후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2014년 10월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서 비밀 회동이 열렸습니다. 1년 전 열린 1차 공관 회동에 이어 외교부 수장 등이 참석했고 법원의 신임 행정처장이던 박병대 전 대법관도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강제징용 재판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긴 뒤 결론을 뒤집으려는 방침을 다시 확인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회동과 관련된 내용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대법관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회동을 다녀오기 전과 후에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을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담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앤장과 관련된 겁니다. 당시 법원 행정처가 강제징용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의 재판 방침을 김앤장 측에 건넨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강제징용 사건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까지 김앤장에게 전달한 의혹도 포착됐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은 일본 전범기업을 변론하던 김앤장 측과 2015년 이후 집중적으로 접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김앤장 변호사에게 강제징용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동향까지 전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에 다시 올라온 강제징용 사건의 주심은 김용덕 전 대법관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법관은 2014년 연구관에게 강제징용 사건 파기 방향을 검토하는 연구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기밀과도 같은 이런 재판 진행 상황을 소송을 대리한 김앤장에 전달해줬다는 겁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내부 기밀마저 김앤장에 흘러갔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0월에 과거 한일 정부가 맺은 청구권 협정이 위헌인지를 따지는 사건을 심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 전 차장이 헌재에 파견 나간 판사를 통해 빼낸 관련 정보를 고스란히 김앤장에 건넸다는 겁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한 헌재 판단은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받을 권리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순옥 할머니가 오늘 향년 9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할머니는 20살 때 공장에 취직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중국 헤이룽장성의 위안소에 끌려가서 피해를 당했습니다. 김 할머니를 포함해 올해만 6명이 세상을 떠나면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는 이제 26명으로 줄었습니다.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고 했던 전두환 씨가 올해 고액 세금 체납자 명단에도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전히 내지 않은 추징금도 1,000억 원이 넘죠. 국세청은 전 씨를 포함한 고액 상습 체납자 7,157명의 실명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가 체납한 세금은 2015년 부과된 양도소득세 30억 9,900만 원입니다. 세금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제정된 뒤 검찰이 가족들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가족 재산으로 추징금을 냈으니 소유권이 바뀐 셈이고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전 씨는 양도세 외에도 지방세 8억 8천만 원을 3년째 내지 않았습니다. 추징금 역시 1,000억 원 이상 미납한 상태입니다. 법조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은호 게이트에 연루돼 징역형이 확정된 최유정 변호사도 68억 7,3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이들을 포함해 2억 원이 넘는 세금을 1년 내지 않은 7,157명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체납한 세금은 모두 5조 2,440억 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정모 씨가 250억 원을 내지 않아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10억 원 이상 체납자는 670명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는 전담팀을 운영 중인데 올 들어 1조 7천억 원을 징수했고 13,000여 명에 대해선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한 벌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진도 모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진도 모피 하청업체들에게 수십억 원의 세금이 부과돼서 논란입니다. 그 배경을 보니까 하청업체에게 세금을 미루는 진도 모피의 황당한 절세 기술이 있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진도 모피의 한 하청업체입니다. 자본금 5천만 원에 사장을 포함한 전 직원은 9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이 업체는 3억 7천만 원의 세금을 고지받았습니다. 2013년 7월 기준으로 매겨진 세금으로 앞으로 추가로 부과될 세금만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세목은 모피와 같은 500만 원 이상 사치품에 붙는 개별 소비세. 원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을 신고했다는 게 조세 부과 이유입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세금 기준이 된 2013년 7월의 실제 매출이 1,8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10월 진도모피 하청업체 8곳이 고지받은 세금은 약 48억 원. 모두 영세업체들로 앞으로 부과될 세금을 합치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저희는 돈을 받아서 쓴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상식밖에 없어요. 이들에게 거액의 세금이 부과된 배경엔 원청업체인 진도모피의 절세 기술이 있었습니다. 1,000만 원 넘는 가격표를 달고 백화점에서 팔리고 있는 모피입니다. 진도모피가 이를 직접 만들어 팔면 판매가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피를 하청업체가 원재료와 가공비에 해당하는 270만 원의 생산에 원청에 납품할 경우 세금은 270만 원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실제 하청업체들은 27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고 진도모피의 일을 돌려받아 왔습니다. 지난해 진도모피 세무조사에서 이런 관행을 적발한 국세청은 2013년치부터 판매가 1,000만 원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겁니다. 하청업체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원단 구입부터 디자인, 수량 등을 진도 측이 일일이 지시해 이뤄지고 관련 비용도 돌려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걔네 지정해놓은 회사, 항공회사, 통관사, 운송사 다 걔네 지정해놓은데요. 국세청은 현행 세법에 따라 하청업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나의 코트에 사용되는 모피동물은 17마리에서 20마리. 이를 규격에 맞게 자르고 늘렸다가 다시 이어붙이고 마무리 바느질까지 걸리는 시간은 꼬박 하루 반가량입니다. 백화점에선 500만 원 이상의 가격에 팔리고 있지만 하청업체가 챙기는 임가공비는 30에서 40만 원 수준입니다. 진도모피는 하청업체들에게 세금 대납은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렵다고 밝혔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세금을 전부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최순실 씨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JTBC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변희재 씨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변 씨가 장기간 조작서를 퍼뜨리는 등 악의적인 선동을 일삼아 JTBC의 사회적인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주 월요일에 내려집니다. 배우 고 장자연 씨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오늘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을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조사단은 장 씨의 친필 문건에 등장하는 2008년 9월에 방 사장과 장 씨가 만난 정황을 확보하고 집중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장자연 씨가 숨지기 일주일 전 직접 작성한 문건입니다. 2008년 9월 기획사 사장 김모 씨가 접대 자리에 자신을 불러 잠자리를 강요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재조사를 시작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이때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장 씨가 만났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전 조선일보 관계자 A씨로부터 확보했습니다. 권재진 당시 대검찰청 차장,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등이 동석했다는 이야기를 방 사장 측근인 한모 씨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장 씨의 동료였던 윤모 씨 또한 최근 조사에서 방 사장과 권 전 차장의 사진을 지목하며 술자리에서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후 방용훈 사장을 소환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방 사장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건 처음입니다. 앞서 9년 전 검찰 수사에서 방 사장은 2007년 10월 장 씨와 한 차례 만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방 사장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자신들과 관련해선 거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국회. 오늘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국회인 이른바 의원연맹으로 불리는 소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속된 의원들은 나랏돈으로 해외 출장이나 시차를 다녀오지만 가서 뭘 했는지, 다녀와서 어떤 보고서를 썼는지 외부에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회 혁신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저희들이 입수해서 확인해 봤더니 왜 국회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지 이유를 알만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소모임으로 불리는 단체들입니다. 국회 예산으로 해외 출장도 다녀오지만 보고서는 일절 공개하지 않습니다. JTBC가 보고서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국회는 답변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의 해외 출장 문제를 지적한 국회 혁신자문위의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스카우트 연맹 의원들은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한다며 지난해 루안다와 우간다 등을 방문해 7,400여만 원을 썼는데 자문위는 국회 활동과의 관련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총회와는 무관하게 우즈베키스탄까지 들렀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쪽에서 가세요. 국제국에서. 저희는 그쪽으로 다 보고를 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JTBC 일일이 모든 거기에 다 답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시아 인권연맹 의원들은 지난해 과테말라에서 열린 총회에 1억 3천만 원 가까이 썼는데 총회와 무관한 멕시코까지 들렀습니다. 이렇게 부적절했다고 지적된 해외 출장은 지난해에만 15건이 넘습니다. 활동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온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 유인태 사무총장은 의원들을 향해 국회 보조금을 어떻게 썼는지 다 까발려졌을 때를 잘 생각해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단체들의 예산 삭감을 압박한 건데 내년 예산을 12억 원으로 깎으라는 자문위의 권고에도 국회는 이보다 2배인 2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우리 국회는 예산 편성도, 회의 자료도, 나랏돈 지출 내역도 말 그대로 깜깜이입니다. 대개 이런 경우 해외 의회 선진국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사실 한숨이 나오죠.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 의회의 경우에 의회 윤리청이라는 별도의 기구가 있고 여기에서 의원의 급여를 정하고 의원들이 쓴 돈의 내역도 2달에 한 번씩 세부 사항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영국은 독립기구인 의회윤리청 IPSE에서 의원들의 임금을 결정합니다. 하원 의원들이 사용하는 비용 내역을 2달에 한 번씩 공개하고 회계 연도가 마무리될 때쯤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그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How decisions are made regarding MPs' remuneration. So that is also in the public domain. The overall budget, a lot of those committee meetings are televised, so it's all transparent.
미국과 캐나다 역시 의원들의 급여와 연금, 지출한 경비, 심지어는 지역구에 보낸 우편물과 그 비용까지 공개됩니다.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투명한 예산 편성을 위해 온라인 등으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 역시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소리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오신환 의원에게 제출한 소소위 예산심의 문제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회의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공개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예, 약 3억 4천만 평방미터. 이게 어느 정도 넓이인지 설명해드리기가 쉽진 않은데요. 축구장으로 치면 4만 7천 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넓이의 땅인데 이런 땅이 오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집을 증축하는 것조차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할 정도로 꽁꽁 묶여있던 규제가 수십 년 만에 풀린 것입니다. 그 현장을 유선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마을입니다. 바로 산 너머 마을엔 아파트촌이 빼곡하게 들어섰지만 이 마을은 수십 년째 이 모습입니다. 그 사이 주민들은 마을을 떠났고 주유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근처에 군부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로조차 제대로 나지 않아 버스도 못 들어옵니다. 불편한 점도 많았죠. 발전도 안 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애들 학교 어렸을 때 이게 학교 다니고 그럴 때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또 뭐 데려다 줘야 되고. 이곳 고양시는 도시 전체 면적의 약 47% 정도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짓거나 비닐하우스를 짓는 수준에서 개발을 멈춰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제 조치로 1,760만 제곱미터, 도시 전체 면적의 약 7% 정도가 개발 제한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 조치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5년 전 이 마을로 시집온 홍경욱 씨는 수년 전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풀어달라고 민원을 넣어왔습니다. 이제 이게 해제가 되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걸 빨리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서 개발이 제한되고 또 방치된 땅은 강원도 그리고 경기도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제 조치로 강원도 화천군의 경우에는 도시 전체 면적의 약 22%, 경기도 동두천시의 경우에는 도시 전체 면적의 약 15%가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경기 김포와 연천, 파주도 대규모로 풀렸고 강화도와 춘천 등도 일부 해제됐습니다. 전체 해제 규모는 약 3억 4천만 제곱미터, 축구장 면적의 4만 7천 배에 이르는 땅입니다. 1994년 17억 제곱미터를 해제한 이후 24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군은 전방작전에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먼저 골라내고 나머지 지역 일부만 해제했기 때문에 군사 대비태세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예, 요즘 사회 분위기상 음주운전하는 분들이 대폭 줄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죠. 근데 오늘 이 보도를 보신 다음에는 술 마시고 운전하는 분들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주 한 잔 마셔서 운전해도 괜찮다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는데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돼서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강희연 기자. 거의 안 마셨는데 대잔만 먹어도 얼굴 빨개져서. 음주운전 단속 현장마다 벌어지는 승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술 한 잔만 마시고 운전을 해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면허 정지, 취소 기준이 강화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0.03%는 통상 소주 한두 잔 정도 마시면 나오는 수치입니다. 또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징역 1년에서 3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었지만 개정안은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이제 한 잔도 안 된다. 술을 자체를 입에 대면 차를 못 몬다는 걸 조금 더 강력하게. 앞서 국회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이 어제보다 12도나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3도가량 올랐다가 모레는 또 10도가량 내려가는 그야말로 널뛰기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한파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하루 만에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두터운 점퍼를 제일 위까지 걸어 잠그는 것도 모자라 마스크에 털모자로 꽁꽁 싸맸습니다. 굵은 실로 짠 귀마개에 다리까지 따뜻한 롱패딩, 형형색색 털코트도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횡단보도 신호대기 시간은 평소보다 길고 기다리는 버스는 꼭 늦게 오는 것만 같습니다. 북한산 등산로는 인적이 뚝 끊겨 스산하기만 합니다. 동해와 남부 일부를 제외한 전국의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밑돌았습니다. 서울 영하 4.3도, 강원 철원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내일 하루 잠시 평년 기온을 회복했다가 모레 다시 10도 가까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극심한 널뛰기 날씨도 결국 원인은 바람의 방향입니다. 내일 저기압이 서해상에서 북쪽 찬바람은 맞고 따뜻한 남서풍을 일으키면서 기온이 잠시 올랐다가 저기압이 지난 뒤 밤부터 북극 한파가 북서풍을 타고 그대로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에 절정을 이루고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몸의 면역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보건당국은 독감 의심 환자가 지난해보다 2배 느는 등 유행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차세대 기상위성 천리안 2A호가 오늘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프랑스와 공동 개발했던 1호와 달리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관측 자료의 종류가 4배 가까이 늘고 해상도를 비롯한 정밀도도 높아졌는데 과연 예보도 정확해질지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 1, top! 우리나라의 기상위성 천리안 2A호와 인도의 통신위성을 실은 아리안 로켓이 오늘 새벽 5시 37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발사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차세대 기상 센서를 탑재한 위성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천리안 2A호는 처음으로 독자 기술로 개발한 기상위성입니다. 2011년부터 총 3,25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천리안 1호보다 해상도는 4배로 높아졌고 채널 수는 3배로 늘어 컬러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한반도 관측은 15분에 한 번에서 2분에 한 번으로 짧아졌고 영상 처리 시간도 15분에서 3분으로 줄었습니다. 관측 주기가 짧아져 국지성 집중호우의 징후를 최소 2시간 전에 탐지할 수 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높은 해상도의 컬러 영상으로 중국발 황사층의 두께와 위치한 고도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위성이 본격 가동되더라도 예보 정확도가 급격히 높아지긴 어렵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지금의 예측 모델에 새 위성의 관측 자료가 투입되면 예보 정확도는 5에서 10%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성이 수집한 자료만큼이나 예측 모델과 분석자의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가 거칠게 이어지자 마크롱 정부가 결국 유류세 인상 등을 6개월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 시위는 한 여성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이 퍼지면서 촉발됐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정부가 정책에서 후퇴하는데 2달이 안 걸렸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À dire à Monsieur Macron et son gouvernement. Quand est-ce que ça va se terminer, la traque aux conducteurs que vous avez mis en place depuis que vous êtes là? 지난 10월 23일 51살 무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경유세금 인상과 도로에 늘어난 단속용 카메라, 대도시의 혼잡 통행료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마크롱을 향해 프랑스 사람들의 현금으로 무엇을 하느냐고도 따졌습니다.
모로의 영상은 620만 번 이상 조회되고 공유도 26만 건을 넘었습니다. 3주 정도가 지나 지난달 17일 노란조끼 시위가 처음 열렸고 소셜미디어엔 시위 소식을 전하는 코너가 등장했습니다. 33살 트럭 운전사가 만든 분노하는 프랑스 페이스북 그룹은 회원만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폭력 사태에도 불구하고 시위 지지 여론이 70%를 넘자 마크롱 대통령은 3주 만에 집권 후 처음으로 추진하던 정책에서 후퇴했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학생 등으로 번진 가운데 노란조끼 시위의 향배는 대다수 온건 참여자들에 달려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들이 떠나면 과격 시위는 동력을 잃겠지만 반대라면 마크롱의 고민이 깊어질 거란 점입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소를 신성시하는 인도의 한 마을에서 소 사체가 발견돼 힌두 교도들이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소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면서 경찰에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폭동으로 번졌고 경찰관 1명과 시위대 1명이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인도에선 소와 관련한 사망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데 시민들은 종교적인 신념을 내세운 야만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검게 그을린 경찰서 건물 앞으로 불에 탄 차들이 나뒹굽니다. 시민은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고 소방대원들은 서둘러 불을 끕니다. 현지 시간 3일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불란드샤르에서 힌두교도들이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날 오전 한 마을에서 소의 사체가 발견되자 소의 도살을 막지 못한 책임을 경찰에 묻는 과정에 폭력 사태로 번진 겁니다. 교도들은 소 사체를 실은 트럭으로 거리를 막기도 했습니다. 경찰 수천 명이 시위대 수백 명을 진압하는 과정에 경찰관 1명이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숨진 경찰관의 머리에서 총알이 나왔고 둔기로 폭행당한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현지 당국은 경찰의 총기 유발로 시위대 1명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선 지난해에만 소와 관련된 범죄로 11명이 숨졌습니다. 인도 소셜미디어 등에는 소를 신성시하는 것은 좋지만 다툼으로 번져 살인하는 것은 야만 행위일 뿐이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김준영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의 배수관 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작업자 2명이 매몰돼 숨졌습니다. 이들은 3m 깊이의 땅을 파고 배수관을 묻는 작업을 하다가 옆에 쌓아둔 흙과 돌이 갑자기 쏟아져 내리면서 피해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프랑스령인 남태평양섬 뉴칼레도니아 인근 해역에서 현지 시간 오늘 오후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점은 뉴칼레도니아 동남쪽 168km 해상으로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지진 직후 뉴칼레도니아 등에 쓰나미 경보가 내려져서 주민들이 대피했고 현재까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목적지를 보고 손님을 골라 받을 수 없는 콜택시와 여성 기사가 운전하는 여성 전용 예약 택시가 이번 달 서울시에 도입됩니다. 서울시는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요금을 올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택시 운송 가맹 사업을 허가했습니다. 내년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탈 수 있는 펫택시 등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와 아들 김하나 목사의 부자 세습 문제에 대해서 교단 재판국이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교단 재판국은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을 합법이라고 판단했지만 교단 총회는 판결이 잘못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국원을 전원 교체했습니다. 인형 뽑기방, 빨래방, 코인 노래방, 최근 꾸준히 늘고 있는 무인 점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인 점포들이 청소년 범죄에 악용되면서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게 된 무인 점포의 한계를 밀착카메라 윤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서울의 한 인형 뽑기방 앞입니다. 아직 불을 환하게 켠 채 영업 중인데요. 들어와 보시면 이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 또 청소년 이용 가능 시간은 밤 10시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소가 사람이 없이 무인 점포로 운영되다 보니 현장에서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수많은 인형 뽑기방이 자정을 훌쩍 넘은 새벽까지 영업을 합니다. 현행법상 12시 이후 인형 뽑기방 영업 제한 규정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부엔 담배꽁초부터 쓰레기가 수북합니다. 일부 무인 점포들은 청소년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새벽 3시가 가까운 시각, 마스크를 한 남성들이 인형 뽑기 기계를 뜯어냅니다. 기계에서 나온 지폐를 호주머니에 넣은 뒤 빠져나갑니다. 경찰에 잡힌 이들은 모두 10대였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또 다른 인형 뽑기방. 한 남성이 벤치로 자물쇠를 끊어내더니 돈이 든 통을 들고 그대로 나갑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뽑기방도 최근 절도를 당할 뻔했습니다. 아까 미수로 다 미성년자 됐어요. CCTV를 보고 있는데 단체로 여기 한 6명이 잠깐 딱 끼는 거 보고 들어올 때 마스크 끼고. 무인 점포에는 대부분 CCTV가 설치돼 있지만 24시간 내내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인형 뽑기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는 24시간 운영을 했던 모임 빨래방입니다. 하지만 비행 청소년 출입이 이어지자 지난달부터는 자정까지로 영업시간을 변경했습니다. 이 빨래방에는 24시간 원격으로 CCTV를 감시하고 세탁기 작동도 조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에 수시로 드나드는 청소년들을 막을 수 없게 되자 24시간 운영을 포기한 겁니다.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새벽 시간에 찾아와서 이제 매장 불을 끄고 아예 단체로 취침하는 일이 발생을 해서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무인 매장 이렇게 24시간 또 열어놓고 하냐. 일부 무인 코인 노래방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새벽에는 카운터가 있어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흡연 금지 구역이지만 담뱃값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바닥에 침 뱉기, 완전히 그냥 물을 받아 부어놓듯이 담배 피고 술 먹고 무인으로 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코인 노래방도 밤 10시 이후 미성년자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주인이 비우지 말라고 해요.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실제로 자정이 넘은 시각에 찾은 한 무인 코인 노래방엔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범인 척하고 관계자가 없는 데 무인 시스템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무인을 했는데 기계 다 부시고 뭐 훔쳐가고 그래가지고 아저씨부터는 사람 다 있어요. 돈 다 털어가고 그랬어요. 인건비 없이 부업을 위해 뛰어든 사람들도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무인 시대라고 하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최소한 또 스탠바이 해줘야 돼요. 인건비 절감이라는 장점에 크게 각광받아온 무인 점포가 다시 관리의 어려움이라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진 결국 사람의 힘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많은 순간을 이겨왔다. 지금의 나를 위해. All new Avalon Hybrid Toyota.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뛰어난 수완을 가진 변호인이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게슈타포의 책임자이자 14,000명을 학살한 니옹의 도살자 클라우스 바르비를 변호했고 캄보디아 킬링필드 학살의 주모자인 키우 삼판의 무고함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에는 500여 명의 시민이 다이어트 약으로 인해 숨진 사건에서 보험회사 측을 변론했는가 하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불법 대선 자금 문제를 변호했습니다. 역사적 심판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사법적 진실만을 추구할 뿐이다. 그의 이름은 파트리크 메조네브. 우리에겐 유병헌의 장녀 유섬나 씨의 변호사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변호하려 하지 않는 변호인을 변호하는 전문 변호사.
물론 그것은 변호인이 피고인이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할 경우에만 가능했으니 그에게는 악당 전문 변호사라는 별칭이 붙을만 했습니다. 로펌 회사 하나가 연매출 1조 원. 최근에 알려진 그 기록은 김앤장이 가진 위상을 보여줍니다. 김앤장의 역사는 곧 인재 영입의 역사라 할 정도로 그들의 이른바 맨파워는 대단했고 그 탁월한 인재 영입술 덕분이었을까? 법이 아닌 비법률적 능력 또한 탁월해서 김앤장의 손을 거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한다는 업계의 평가는 이어집니다. 한 손엔 법전, 또 한 손엔 권력. 그러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로펌이 담당한 사건들이란 배출가스 조작으로 논란이 된 폭스바겐의 변호, 사망자만 1000명을 넘긴 가습기 살균제 옥시의 법률 대리인, 노조 파괴 혐의를 받는 가불 오토텍의 사측 변호인,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18년째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변호인. 여기에 더해서 검찰에 따르면 전범 기업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지난 정부의 청와대와 대법원 그리고 김앤장이 모여서 삼각편대로 나섰다는 의혹마저 덧붙여졌으니 세상은 그들에게 어떠한 별칭을 붙여줘야만 할까? 역사적 심판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사법적 진실만을 추구할 뿐이다. 이른바 악당 전문 변호사인 파트리크 메조네브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물음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아니 정확한 규모와 영향력조차 베일에 가려진 거대한 변호인 단체. 그들 역시 마음속으로 똑같은 주문을 되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거 석방을 요구할 의사가 없느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앞장서겠다. 이 정도 이야기했는데. 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결의하자는 이야기가 자유한국당에서 나왔습니다. 국회 차원의 석방 결의안까지 거론됩니다. 실제 발의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인데 이와 별개로 논란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구속, 불구속은 사법부의 권한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이렇게 할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팩트체크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석방 결의라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까? 있습니다. 헌법 44조 2항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정해놨습니다. 국회법 28조도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결되면 법원이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 또는 사인, 다시 말해서 개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대상은 국회의원뿐입니다. 국회가 회기 중에 기능을 못하거나 지장이 생기는 걸 막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네, 근데 재판 중인 피고인을 구속할지 말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결정을 하는 건데 국회가 나서서 석방하라고 결의하는 건 사법권 침해 아닙니까? 네,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학계의 의견을 두루 들어봤습니다. 네. 먼저 보석 신청 같은 정식 절차를 건너뛰고 국회가 재판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게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네. 다만 국회의원의 직무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결의한다고 하면 막기는 어렵다라는 네. 의견도 있었습니다. 재판에 관한 사항을 국회가 관여하는 것 자체가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은 이 재판의 진행 과정에 개입하는 거니까 적절하지 않다. 네, 근데 일반인에 대한 석방 결의안이 추진됐던 적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01년 10월의 일인데요. 네. 당시에 횡령 혐의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의 사주가 구속돼서 재판 중이었습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소속 의원 일부가 석방 결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김무성 의원도 당시에 참여를 했습니다. 논란이 컸습니다. 입법부가 사법부 일에 관여할 근거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폐기됐습니다. 네. 이 밖에는 주로 군사정권 시절에 시국사범이나 조작수사 피해자들에 대한 결의안 등이 있었습니다. 현재와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석방 결의안이 결국에는 발의가 된다면 논란이 다시 재현이 되겠죠? 네, 그래서 김무성 의원실에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네.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를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반인과는 달리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 결의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재헌국회 이래로 총 26번이 발의가 됐는데 13건이 가결이 됐고 7건 부결, 4건 폐기, 2건 철회였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04년입니다. 서청원 한나라당 의원이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구속이 됐는데 한나라당 의원 31명이 이렇게 석방 요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네.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붙여졌고 가결이 됐습니다. 서 의원은 곧바로 풀려났다가 회기가 끝난 뒤에 재수감됐습니다. 네, 그러면 두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네. 2심에서 국정농단 징역 25년, 공천개입 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1심에서 징역 6년이 나와서 2심 진행 중입니다. 벌금 200억 원, 추징금 33억 원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이고 2심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벌써 비하인드 뉴스가 지금 시작이 되니까 혹시 오늘 뉴스룸이 일찍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좀 뉴스 마지막 순서로 모시게 돼 있어서 비하인드 뉴스를 좀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손님은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입니다. 마지막에 모시는 이유는 오늘 뉴스룸의 엔딩을 조성진 씨의 피아노 연주로 마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 전에 박성태 기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네, 첫 키워드는 김무성에게 박근혜란으로 잡았습니다. 예, 좀 아까 저 팩트체크에서 다뤘던 문제, 석방 결의안 그렇습니다. 이 문제 때문인가 보죠? 예. 오대영 기자가 팩트체크에서는 석방 결의안이 효과가 있냐를 다루는데 예. 김무성 전 대표가 석방 결의안을 주장한 배경을 비하인드 뉴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김무성 전 대표가 얘기한 석방 결의안을 내려는 그 근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거 인멸의 여지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또 고령인데 꼭 구속해야 되느냐. 예. 김무성 전 대표 등은 얼마 전에 친박계 핵심 의원들을 만나서 석방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당시에 합의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지만 합의는 안 됐고 얘기는 나눴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예. 김무성 전 대표는 왜 오래전에는 친박이었지만 지금은 이른바 뭐 비박의 좌장 이렇게 또 불리기도 하는데. 예.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일단 비박계가 친박계에 화해하자 이렇게 손을 내민 셈인데요. 예. 친박계 해석을 들어보면 좀 정확할 것 같아서 제가 한 중진 의원에게 물어보니까 박 전 대통령을 사실 2번 죽이는 일이다. 석방 결의안을 낸다고 되지도 않는데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친박계에서는 이 화해로 내민 손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다음 주쯤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고 내년 2월에 전당대회 예. 그리고 비박계에서는 바른미래당과의 통합도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친박계랑 화해를 해야 내부 갈등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친박계에게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내가 잘할게 라고 손을 내미는 셈인데 친박계가 해석하기에는 이렇게 내미는 손 자체가 이제 비박계가 주도할게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이 제안을 거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죠. 예, 두 번째 키워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 바보 됐다로 잡았습니다. 누가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오늘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힌 본인의 심경입니다. 예.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4억 5천만 원을 보냈는데요. 권 여사 사칭범이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 얘기를 하자 윤장현 전 시장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은 인간 노무현의 아픔을 지키려고 본인이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이성이 마비됐다.
그래서 내가 바보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무슨 말인지 좀 해석이 필요한데. 예. 이것도 이제 사기범이 지어낸 말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혼외자 예. 얘기도 사기범이 지어낸 얘기입니다. 아픔을 지켜내려고 했다는 얘기는 또 뭔 얘기인가요? 아무래도 뭐 혼외자 얘기를 듣고 윤 전 시장은 그걸 사실로 믿고 예. 내가 몰래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윤 전 시장은 순수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경찰에서는 윤장현 시장이 돈을 보낸 것은 올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 공천을 겨냥한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을 했고요. 실제 윤 전 시장은 지난 3월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예. 물론 당시에 공천은 안 됐습니다. 사기범은 지난해 12월에 권양숙입니다라고 권 여사를 사칭해서 여러 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예. 당시에 윤장현 시장만 응답하고 결국은 돈까지 보냈고요. 예. 또 나온 소식은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인 줄 알고 저 사기범의 두 자녀의 취업까지 알선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은 좀 엎치락뒤치락입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시장이 남을 돕기 좋아하고 착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4억 원이 넘는 돈을 돕자고 순수히 보냈겠냐라는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들깨에서 진돗개로 잡았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김학용 의원이 오늘 본인은 진돗개처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용맹하게 싸우되 지혜롭게 싸울 줄 아는 그런 진돗개가 필요하다. 또 진돗개는 대부분 국민들이 좋아하잖아요. 들깨는 선호가 유불리가 바뀌지만. 예, 김 의원이 얘기한 들깨는 김성태 현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야당이기 때문에 야성을 강조해야 된다면서 들깨론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어서 김학용 의원이 진돗개를 주장한 겁니다. 김 의원이 진돗개를 주장한 것은 김성태 의원의 들깨처럼 일단 여당 투쟁력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여당에 대한 투쟁을 이어받겠다는 계산이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진돗개니까 좀 더 똑똑하게 하겠다 이런 계산인데요. 예. 김 의원 측에서는 상대적으로 김학용 의원이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충성도가 높은 개로 알려진 진돗개를 통해서 인지도를 올리려는 전략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예. 뭐 실제로 진돗개를 키웠다는 얘기도 있던데. 예, 개를 키우냐고 물어보니까 진돗개를 선물로 받아서 10년간 키웠고 본인의 집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예. 단독주택인 장모님 댁에서 키우고 그런가요?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아파트에 진돗개는 어울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유독 근데 자유한국당은 그 개와 관련된 비유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부터. 예, 앞서 들깨와 진돗개는 본인들이 내가 이처럼 할래라고 긍정적 이미지라고 주장하며 썼지만 예. 과거에는 부정적 이미지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예전에 친박계 의원들을 향해 개파에 개 노릇이나 한다라고 얘기해서 역시 막말 논란이 불렸었고요. 예. 아이러니컬하게도 스스로 개에 비유한 의원들은 다 비박계 핵심 의원들입니다. 그런가요? 예. 알았습니다. 박성태 기자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순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문화 초대석을 오늘 준비했는데요.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그리고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대로 한국인 최초 쇼팽 콩쿠르 우승자에서 이제는 뭐 세계 무대에서 단단히 입지를 쌓고 있는 젊은 거장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를 모처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2년 만입니다.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결례일지 모르겠는데 의젓해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왜 2년 전에 뵐 때도 머리가 지금처럼 좀 짧은 편이었는데 제가 다음에 한번 그 공연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제가 간 줄은 모르셨겠지만 아무튼 거기서 뵀을 때는 머리가 굉장히 또 길어서 긴 머리로 왜 이렇게 연주하면서 피아니스트들이 이게 고개를 획 젖힐 때가 있잖아요. 네. 카리스마가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대로 짱이었는데
다시 머리를 좀 짧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내일 당장 공연이죠? 네네. 예. 제가 한국 올 때마다 머리를 자르는 편인데요. 아, 그래요? 네, 한국 이 머리를 제일 잘 자르는 것 같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그렇습니까? 올 때마다 네, 잘라요. 지난번에 저도 한국에서 공연 본 건데. 아, 어떤 공연이죠? 그럼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아마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대답을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아무튼 2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2년 전에 이 자리에 모셨을 때는 뭐 아시는 것처럼 그때는 한창 이제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굉장히 좀 우리 사회가 좀 격동적이었고요. 그래서 바로 그 녹화를 해서 바로 방송을 못 해드리고 한 2달 있다가 사실 좀 전해드리고 저희들이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편집도 좀 짧게 해서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예 지금 생방송으로 출연을 하고 계시고 뒤에 있는 피아노는 보셨습니까? 뭐 리허설 하셨죠? 네, 아까 했어요. 예. 네. 이거 제가 알아보니까 굉장히 비싼 피아노더군요. 물론 저희들이 산 것은 아니고 빌렸습니다. 오늘 뉴스를 마치고 잠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연주를 좀 해주시기로 해서 네. 저희들이 그래도 빌릴 때도 거금이 들었는데 아무튼 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쳤던 피아노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예, 사실입니다, 그건. 네, 사실 확실해요. 내일 공연은 어떤 공연입니까? 내일 제가 예술전당에서 공연을 하는데 서울시향과 예. 리오넬 브랑게라는 프랑스 출신 지휘자랑 공연을 하는데요. 예. 도이치 그라모폰이라고 제가 저희 음반사의 120주년 생일 연주 그런 갈라 콘서트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내일이 정말로 도이치 그라모폰이 탄생한 그런 생일이래요. 12월 6일이. 그 음반사는 뭐 워낙 클래식 음악을 많이 이제 출간을 해서 안 그래도 유명한 그런 음반사이기도 하죠. 그 벌써 120년이 됐나요? 네. 예. 기왕에 제 옆에도 이게 있던데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모차르트고. 네. 예. 왜 웃으십니까? 쑥스러우십니까? 네. 예. 뭐가 그렇게 쑥스러우십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모차르트입니다. 조성진 하면 왜 초팽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쇼팽을 연상시키는데 이제 지난번에 그 말씀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선입견을 바꾸고 싶다. 혹시 그것과 연관돼 있습니까? 제가 그 얘기는 올 1월에 기자회견 때 했던 말인데요. 예. 사실 그거와는 별개의 얘기였긴 했지만 쇼팽 콩쿠르 이후에 쇼팽을 정말 많이 쳤어야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예. 많은 분들이 쇼팽을 듣기를 원했고 그런데 저는 쇼팽 콩쿠르 이전에는 더 많은 그 작곡가의 곡을 다뤘었거든요. 예. 그래서 쇼팽만 잘 치는 거가 아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고 모차르트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연주해 왔던 곡이기 때문에 예. 제가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예. 이번 앨범에 녹음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내일 공연도 대부분 모차르트의 곡으로 채워집니까? 저는 한 곡 연주하는데요. 한 곡만 하시나요? 다른 갈라니까 다른 분들도 많이 나오시겠군요. 1부가 제가 콘체르토를 하고 2부는 서울시향의 심포니를 연주를 해요. 예. 한 곡만 모차르트를 한다. 네, 30분 넘는데요. 예, 네.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그 긴 곡을 부탁드릴 순 없고 짤막한 소품을 이따가 좀 부탁을 드릴 텐데 그건 이따가 직접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요. 다음 달에는 카네기홀에 다시 선다고 들었습니다. 네, 내년 1월. 네. 그동안에 예를 들면 베를린 필하고도 협연을 하셨고 어찌 보면 이제 청년인데 그죠? 네. 다른 사람들이 더 긴 기간에 이루어야 될 것을 너무 일찍 이루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본인도 혹시 하시나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저희 어렸을 때 어떤 꿈인 카네기홀 데뷔와 베를린 필과의 데뷔를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다고 느끼고 운도 좋았다고 저는 느끼고요. 근데 예.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은 게 이걸 하니까 또 새로운 꿈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다음 달에 카네기홀 다음에는 또 어떤 꿈입니까?
사실 이제 뭐 어느 악단과 연주하고 싶다, 어느 무대에 서고 싶다 이런 꿈보다는 뭐 어떤 곡을 하고 싶다 뭐 예. 이런 꿈도 많고요. 음악 관련 없는 꿈도 있고. 예. 네. 음악하고 관련 없는 꿈은 어떤 걸까요? 저는 남극 여행을 꼭 해보고 싶은데 거기 갈 때 그 배로 또 가야 돼가지고 예.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그 시간을 빼기가 연주 스케줄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예.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제가 듣기로는 2021년까지 연주 스케줄이 꽉 짜 있다고 하던데 그 사이에 틈이 날까요?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꿈이긴 한데. 네, 꿈이라는 게 그 어렸을 때 말하는 꿈이 뭐 저는 꿈하고 장래희망은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저는 꿈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예. 그래서 너무 늙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그 남극에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죠. 왜 남극을 가고 싶으십니까? 사실 제가 뭐 남극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2014년도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는데요. 예. 그때 저한테 잘 해주시던 분이 계셨는데 얼마 전에 남극을 갔다 왔다고 저한테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예. 근데 핸드폰 이렇게 작은 화면인데도 불구하고 사진 속 남극이 되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했어요. 그렇군요. 남극 말고도 아름다운 곳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남극에 흔히 하는 말로 꽂히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남미나 인도 같은 데도 아직 안 가봤거든요. 남극은 남미 거쳐서 가거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유럽이나 아시아나 미국 같은 데는 제가 연주를 하러 자주 갈 기회가 있는데 예. 이런 인도나 아니면 남미 이런 데는 잘 기회가 많이는 없고.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친김에 남극까지. 네. 예. 사실 저희 그 JTBC 보도국에 남극을 다녀온 기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거기 왜 갔느냐고 물어봤더니 이유가 딱 한 가지. 듣고 나서 제가 좀 허망했는데요. 펭귄을 보고 싶어서 갔다고. 네.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저도 예. 한번 꼭 보고 싶어요. 실제로. 예. 꼭 가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뭐 북극 가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닐까요? 아직 그 생각까지는 안 해요. 예. 남극에서 뭐 예를 들면 연주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거죠? 기회가 있기가 힘들 것 같긴 한데 기회가 예.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남극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녀오시면 그때 얘기 한번 또 기회 있으면 하죠. 지난 2년 동안에 저는 2년 전에 뵌 게 처음이었으니까 지난 2년 동안에 조성진이라는 사람은 좀 변했습니까? 예를 들면 음악을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또 자신의 삶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하는 것이 좀 변했을까요? 그리고 그 변한 것이 혹시 음악에 투영된다든가 합니까? 음악적으로 변한 거는 사실 저보다는 관객분들이 더 잘 알아차리실 것 같고요. 예. 저 자체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예.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그 당시에는 파리에 살고 있었는데 예. 지금은 베를린으로 이사를 가서 베를린에 살고 있고요. 예. 그거 외에는 그런가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관객들이 느낄 수 있는 조성진이라는 사람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관객분들한테 알 수 없는 걸까요?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우문이었습니다. 예. 클래식이 대중화되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혹시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얘기이기도 해서 어떤 뜻으로 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클래식 음악이 대중화 되면 너무 좋겠죠. 예. 저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예. 하지만 그게 정말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어떤 분들 아니 많은 분들이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서 힘을 쓰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정말 응원을 하는데요.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 저는 약간 방법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 어떤 방법이죠? 크로스오버라는 그런 게 있는데 예. 다른 장르의 음악과 클래식을
섞어서 이런 장르를 크로스오버라고 예. 클래식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장르를 예를 섞는 들면 경우 대중음악과 함께 한다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가끔 국악과 함께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정말 그 클래식 음악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 저는 크로스오버 같은 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예. 그런 걸 하는 그런 분들을 존중하긴 해요. 예. 네. 근데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원래 클래식 음악의 본질이 좀 훼손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너무 예. 하다 보면 저는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사실 좀 논쟁적인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근데 뭐 당연히 조성진 씨의 의견은 그렇다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냥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도 혹은 피아노도 요즘은 전자음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것으로 클래식을 연주하는 것은 사실 좀 대중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맞게 편곡을 한다든가 그것은 본질을 훼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이죠. 그게 어떤 곡이냐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사실 예. 클래식 음악에도 전자 음악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클래식 유명한 베토벤 음악을 예. 팝송이랑 뭐 섞어서 한다던가 저는 예. 그런 거는 딱히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럼 뭐 왜 유명한 스트라들이 팝송을 연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아예 다른 장르의 음악이기 그건 때문에 상관없는 것이고. 네. 예. 본인은 혹시 그냥 하루 종일 클래식만 칩니까? 아니면 다른 좀 대중음악이라든가 네. 그런 쪽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나요? 아니요, 저도 대중음악 많이는 모르지만 예. 가끔 듣고 사실 요즘에는 여행을 많이 해가지고 예.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없긴 하지만 예. 제가 음악 들을 시간이 있으면 대중음악도 듣고 예.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을 본인이 골고루 직접 연주해본 대중음악은 없나요? 그 무대에서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혼자 한국 뭐 가요 같은 거 한번 쳐보긴 했지만 그래요? 네. 예. 요즘 왜 우리나라에서 히트하고 있는 영화 중에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팝송은 사실은 오페라 락이라고 해서 사실은 클래식의 어떤 요소들을 많이 또 접목시킨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런 곡은 안 좋아하시나요? 저는 퀸 보헤미안 랩소디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중학교 2학년 때 저 친한 친구 작곡하는 친구가 알려줬어요, 그 곡을. 예. 그래서 들어봤는데 너무 신선하더라고요. 예. 제가 전엔 들어보지 못했던 곡의 형식 그리고 프레디 머큐리도 너무 노래를 잘해가지고 예. 그때부터 퀸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아니 처음에 굉장히 그 부분에 좀 클래식의 본질 이 문제를 말씀하셔가지고 아예 다른 건 안 하신 줄 알았더니 아니 전혀 그렇지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네. 제가 그 부분은 혹시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질문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예, 그 남극 다녀오신다는 건 제가 아까 좀 의외여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지만 이제 25이잖아요, 그죠? 네, 한국 나이로 25. 예. 한국에서는 한국 나이로 해야 되니까요. 네. 25이신데 지난번에 저하고 인터뷰하실 때 피아니스트 즉 연주자로서의 꿈도 있지만 연주하는 사람보다 어찌 보면 더 위대한 사람은 작곡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직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으신지 혹은 변함이 없으시다면 그런 시도를 앞으로 해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작곡 같은 예. 거요. 지금도 여전하게 작곡가가 가장 위대한 예.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분들이 없으면 작곡가들이 없으면 연주자는 존재하지 않는 거는 사실이고요. 예. 즉흥 연주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 작곡가들이 있어야 연주자들도 존재하는 거는 사실인 예. 것 같고요. 그래서 작곡을 제가 한번 재미삼아 해봤는데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작곡에는 재능이 없다는 것을 알아채고 연주자로서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게 언제 일입니까? 저하고 인터뷰한 다음에 일인가요? 아니요, 저 어렸을 때 중고등학생 때. 그때 이미. 네. 예. 알겠습니다. 매우 솔직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나 지금이나. 그런가요? 예.
자, 이제 인터뷰는 힘드셨을 텐데.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괜찮다고 말씀하신 것에 책임질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피아노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뉴스룸 엔딩곡을 부탁을 드리고 어떤 곡으로 할까요? 오늘 모차르트 환상곡 3번 연주하겠습니다. 예. 한 5분 정도 넘는 곡이죠. 네, 5분 30초 예. 정도. 대개 저희들 뉴스룸 엔딩곡은 짧게 내고 그냥 끝내는데요. 오늘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하고 스태프진들하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좀 페이드아웃 시키면서 저희들 말로 점차 줄이면서 유튜브로 넘어갈까, 끝까지 다 들을까, 그러면서 끝난 다음에 유튜브로 넘어갈까. 왜냐하면 소셜 라이브가 진행이 되니까요. 저희 오늘 고민을 하다가 아니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답답하고 힘들다고 하지만 조성진 씨의 연주 한 곡을 들을 만한 여유가 없을까를 생각하니까 네. 다 들어보자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마 팬 여러분들도 굉장히 반가워하실 일인 것 같아서 5분 30초를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더 반가워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저희가 유튜브로 또 페이스북으로 소셜 라이브로 이어가면서 저하고 몇 마디만 더 나눌 생각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인터뷰가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어쩌면 그때 제가 또 한 곡을 부탁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저희 안나경 앵커가 날씨하고 좀 전해드리고 바로 준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약하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보다 3도가량 기온이 올라서 추위가 잠시 물러가겠지만 내일 밤부터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툭 떨어집니다. 강한 바람에 미세먼지가 흩어져서 대기 상태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저희 뒷모습이 지금 카네기홀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가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기분이라도 내보고 싶어서 뒷배경을 카네기홀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성진 씨께서는 지금 연주를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소셜 라이브로 조성진 씨와 함께 옮겨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이쪽으로 잠깐 보실게요. 예.